자, 예지할게요. 공감은 고용주나 직원에게 가장 원하는 기술들 중 하나로 고른다. 그 공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른 채? 자, 공감은 흔히 목록에 올라진다 해서 수동태를 씁니다. 자, 뭐로써? 가장 원래 desired 하면요 바람직한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원하는 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바람직한도 물론 맞지만 요구가 되는 스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갖기를 원하는인데 그 원하는 게 본인이 원하는 것도 있지만 채용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원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demanded 되는 또는 갖기를 원하는 또 wanted, longed for 그런 것들이 쓰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고용하는 사람한테도 필요하고 고용이 되는 사람한테도 필요한 자질이라는 겁니다. 자, 비록 이 정확하게 이 공감이 의미하는 것을 구체화하지 않고서라는 뜻인데요.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원래는 what impaired means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냥 뭐에 의해서 그 학교에서 선생님이랑 쌤들이랑 다른 거라고 막 극심하게 뭐 어쩌고 그래요. 그럼 구분하시면 돼요. 뭐 임패티는 공감이고 심패티는 연민이래요. 더 완전 감정이 그래가지고 어디에 더 감정이입이 되는 게 무슨 단어하고? 쌤들이가 엠파티 임패티가 더 감정이입된 거래?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뭐 다르다니까 다르다고 알고 계세요. 그러면 구분하셔가지고 어쨌든 근데 뭐 비슷한 뜻이에요. 다 컴패션도 연민이고 뭐 근데 뭐 임패티가 더 그러니까 더 깊이 공감하는 거라는 거지.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그냥 어차피 그런 걸로 문제 안 내시더만. 왜냐?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능동으로 이 공감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을 정확히 specify 구체화하지 않고서 이렇게 이것들이 이제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현이 2번이요. 몇몇 기업은 인지적 공감을 강조하여서 그 리더가 거래를 협상하고 결정을 내릴 때 지원과 고객의 관점을 이해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네, 자 몇몇 비즈니스는 스트레스가 동사를 쓰였습니다. 강조한다. 인지적인 공감을 강조한다. 자, 뭐를 강조하냐면은 이제 그 리더들로 하여금 종업원들이나 고객들의 관점을 이해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뭐 협상을 하거나 아니면 의사 결정을 내릴 때.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업들이나 다른 사업 분야에서는 정서적인 공감과 그리고 그 공감적인 관심, 염려를 강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업원이나 고객들로부터 그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리더의 능력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들을 진정한 염려와 연민으로서 대함으로써. 자, 그래서 공감이라는 empathy라는 단어가 의미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다양하다라는 것이 이 글의 어떤 핵심적인 주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empathy가 너무나 여기저기서 공통적으로 요구가 되는 사항이지만 사실 이것이 어떠한 분야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게 의미하는 세부적인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회사에서는 cognitive, 그러니까 인지적인 것을 요구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지적으로 인지적으로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내는 cognitive를 강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ffective empathy라는 것은 이 사람의 필요나 요구를 시장 분석으로 파악하고 이런 것이 사실 cognitive한 분야인 거고요. 이 사람의 감정이 어떨지, 이 사람이 뭐를 느낄지 이런 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
갖추는 것이 effective impact인 건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강조되는 분야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when some consultants argue that 그래서 몇몇 컨설턴트가 이렇게 주장을 할 때 그러니까 successful companies foster empathy 성공하는 기업들은 공감을 기른다,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좋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자 근데 여기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자 얘는 관계대명사고요. 이 that은요 접속사 대시나 관계대명사 대시 아니라 지시대명사입니다. 그 앞 문장이 translate to 의미하는 바는 번역이 되는 바는 의미하는 바는 대절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translate to 다음에 목적어가 없죠. 그거를 what이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관계대명사, 얘는 지시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what it translates to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자 잘 보셔야 되는 게 번역이 된다 이렇게 수동태로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is translated to 해도 문법적으로 틀리진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 그냥 능동으로 translate to 했을 때 뭐로 번역된다 정도로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대절이다. 회사가 이 기업들이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Good market research 이 시장의 연구를 잘 수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이제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Cognitive empathy가 무엇이고 affective empathy가 무엇이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어떠한 사람들이 이제 기업이 impact를 길러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아마도 시장 조사를 잘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데 이거는 시장 조사를 통해서 뭐를 파악하는 거예요? 고객들의 원치와 니즈를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공감을 잘 하는 회사라는 것은 이해하는 것이다. 그 고객들의 원하는 것들, 필요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seek to 부정사하면은 뭐뭐 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한 요구 사항들을 fulfill, 충족시켜 주고자 하는 것이 empathy가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것이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임팩트가 있는 그 디자인에 대해서 스피크업을 이야기를 한다는 건데요. 그 사람들이 이제 동감적인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자 위에 구조 똑같아요. 위에랑 그 의미하는 바는 기업들이 take into account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요구를 고려해야 된다는 건데 different population이라고 하면은 다양한 여기서 사실 직역을 하면 이게 인구 집단 개체인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customers겠죠. 그러니까 고객층을 다양하게 만족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맹인이든 뭐 귀가 안 들리든 뭐 노인이든 하여튼 뭐 언어가 다르든 생맹이든 등등 여러 가지 또 그 특이사항이 있는 고객들의 그 니즈까지도 잘 고려하여서 상품을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디자인이라 하면 그 미적인 요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미적 요소도 있지만 상품을 구안할 때 그러니까 상품을 고안해낼 때 이미 이러한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임팩트한 디자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에를 보시면 제가 뭐를 정리해놨냐면 아마 가정법이 상당히 비중 있게 출제가 될 거예요. 서술형이든 뭐든 간에. 그래서 뭐 이게 when으로 된 거 있잖아요. 이거를 다 가정법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때 라는 것은 이렇게 말한다면 이럴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거형으로 바꾸고 여기 왓절부터 그러니까 주절부터 조동사 동사 원형으로 바꾸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거 주의해야 돼. 봐봐. 여기 바꿨잖아. What that would translate to is that이 아니라 여기 동사를 또 바꿔야 돼. 여기도 would로 바꿔야 되고 저기도 would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맞춰지는 거야. 가정법 바꿀 때 하나만 바꾸고 뒤에는 안 바꾸면 안 돼요. 딸려있는 절의 그 동사까지도 다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거 말고는 크게 뭐 볼 거는 없고 요런 거 있잖아. 이 능수동의 전환인과 그 다음에 그 간접 그 관계대명사가 what이 쓰일 자리인지 that이 쓰일 자리인지 등등 여러분이 좀 잘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보시고 네 그래서 정리를 쭉 해보면 일반적으로
먼저 일반적인 공감은 어떤 거인지, 그게 어디에 요구되는지 이런 것들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 의미가 정확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얘가 어떠한 것을 구체적으로 초점을 맞추는지에 따라서 엠패스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얘가 이야기하는 것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공감이 어디서나 요구가 되는 것은 맞으나 공감이라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의미가 정해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는지에 따라서 엠패스의 의미가 조금 달라질 수 있어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거에 이제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래서 결론은 없죠. 그냥 다 다르다. 다 다르다. 그래서 뭐 결론은 그냥 순서적으로 결론을 해놓은 거죠. 사실 그래, 결론은 그냥 다 다르다. diverse interpretation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번 하지? 10번을 안 하는 거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서진 1번. 호두랑 다른 그 단 과일을 엄청 많이 먹는 것에 대한 결과는 그 먹는 것은 우리의 뇌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자, 과일, 그러니까 포도나 아니면 다른 그 당도가 높은 과일을 많이 섭취하는 것의 결과가 우리의 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는 거고요. 그래서 약간 그거 있잖아요. 가정법 우리 했을 때 이런다면 어떨까 하고 뒤에 날리면 돼요. So what if we ate too much 어쩌고저쩌고 fruit 끝 하고 뒤에 날리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우리가 만약에 너무 많은 이걸 먹는다고 가정을 해보자. What consequences could there on our brain?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전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 몇몇의 대규모의 연구들이 새로운 견해를 밝히는 것을 도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help 뒤에 원형 부정사 또는 투부정사 올 수 있습니다. 3번 채아. 어떠한 연구에서는 나이가 많고 더 인지적으로 건강한 그 성인 몸에서 더 많은 과일 섭취가 해마에서는 더 적은 용적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연구입니다. 네, 한 연구에서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인지적으로 건강하다는 거는 그 치매 같은 거 없고 이렇게 건강하신 그런 더 나이가 많은 성인의 경우에 과일을 더 많이 섭취를 하면 그것이 이제 그 뇌에 있는 해마의 양이 더 적어지는 것과 이제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밝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밝힌 것은 과일을 너무 많이 먹으면 그 과일 섭취량과 해마의 양이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4번. 이러한 발견은 사실 특이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who eat more fruit, 그러니까 통념은 뭐냐면 과일 많이 먹으면 건강이 좋다가 통념이야. 그래서 많은 과일을 먹는 사람들이 건강한 식단과 관련되어 있는 이득을 보여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과일을 많이 먹는 게 되게 과일을 많이 먹는 것이 건강한 그 식습관이고 그래서 건강적인 이득도 누린다는 것이 사실 통념이었는데 근데 이제 연구 결과를 보니까 과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그 뇌에 별로 안 좋다는 결과가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박서진이요. 연구에서 나는
자,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이 연구자들이 그러니까 원래 진행됐던 연구나 원래의 통념은 과일을 많이 먹으면 건강하다라는 거잖아. 자, 근데 이제 이 실험에서 이 피실험자들의 식단에 되게 다양한 요소가 있을 거 아니야. 과일 빼고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요소들을 다 분리를 시켜서 연구를 해봤더니 뭐를 파악을 해봤냐면은 그들이 건강한 식단을 먹는 건 맞는데 근데 거기서 과일이 하는 역할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 중추에 do some favor 하면은 도움을 준다는 건데 여기서 didn't seem to be do any favor이라고 했으니까 도움을 전혀 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요 클리닉 씨가 또 다른 그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에서 이제 뭐가 보여졌냐면은 비슷한 역학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inverse relation이 그거예요. 반비례하는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과일 섭취량과 이 콜텍스 그 웹피질 그 뇌에 아주 큰 바깥층인 콜텍스의 양과 과일 섭취량 사이에 그 비슷한 그 역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기예준 연구에서 연구원들은 초당도 과일인 망고와 바나나, 파인애플 이 과부하게 먹으면 가공된 탄수화물 탄수화물을 먹는 것만큼 신진대사와 인지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라는 것을 주목했다. 자,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이런 강도가 높은 과일들 있죠. 그런 것들을 너무 과하게 소비를 하면은 이제 신진대사와 인지적인 문제를 겪을 수 있는데 그것이 가공된 탄수화물이 그러하는 것만큼이나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잖아. 자, 여기 보시면요, 일단 첫 번째 이 두라는 대동사가 의미하는 것은 앞에 있는 커즈이기 때문에 두를 쓴 거야. 자, 근데 문장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high sugar fruit is deadly 치명적이야. to 우리에게 또는 뭐 치명적이다 이러한 문제에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자, 어쨌든 만약에 앞에 비동사가 쓰였다 그러면 뒤에도 비동사로 붙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정법으로 바꾸는 걸 제가 이제 봤는데 첫 번째는 이거를 but for 로 바꾸실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렇게 의미를 조금 바꿔서 해야 되는데 자, 1번 과하게 섭취를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적당하게 먹지 않으면 이런 신진대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로 쓴 거예요. 제가 쓴 문장은. 근데 이제 그렇게 쓸 수도 있어요. 과하게 먹지 않는다면 신진대사적인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로 쓰잖아. 그럼 여기 낫을 붙이면 돼 그냥. But for the moderate 안 하고 but for the excessive consumption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메타볼릭 문제가 우등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도 쓸 수 있다고요. 어쨌든 간에 자, 그 다음에 밑에도 마찬가지로 excessive하게 컨슘하지 않는다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래서 통념과는 다르게 사이드 이펙트가 있을 수 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과일을 너무 많이 먹었을 때. 질문
넘어갈게요. 질문은 아닌데 네. 이 지문에서 첫 번째 줄 있잖아요. 네네. 그 문장 해석을 주고 영상을 직접 해보라고 시간을 줘서 그렇대요, 여러분. 좋은 정보를 주셨어요. 이거 첫 번째 문장을 영작해보라고 하셨대요. 자,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이렇게도 써보고 가정법으로도 써보고 여러 방식으로 뭐라고요? 평서문으로 바꾸라고요? 평서문으로 뭐 어떻게 바꾸라는 거야? 저거를 다시 이 본문대로 이 부분처럼 평서문이 뭔데? 요첫 번째 문장을 쌤이 그 평서문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그 평서문이 뭔데? 그러니까 이 문장을 그냥 할 수 있다 이렇게 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뭐 eating too many grapes and other fruits, other sweet fruits can 어떻게 만들라는 거야? can 해석을 그냥 평서문으로 해석을 평서문으로 된 해석을 주고 이거를 영어로 의문문으로 바꿔서 영작해봐라 시간을 줬었어요. 와. 그 영어 문장이 뭔데? There could possibly be negative consequences of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냥 바꾸면 이거야. Eating too much many grapes and other sweet fruit can have negative consequences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there could be negative consequences of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쓰면 되잖아. On our brains 이거를 이렇게 바꾸라는 거잖아. 근데 이걸 왜 굳이 이렇게 바꿔? 왜 바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봤을 때 가정법으로 전환해서 바꾸라고 나오겠지. 이거 그냥 그걸 뭐 써봤자 뭐 그게 뭐 너네가 뭐 초등학교 3학년도 아닌데 막 평서문 의문문을 바꾸라고 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한국어로 된 거를 영어로 영작하라.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영상 연습 열심히 하라는 얘기예요. 야씨 카메라 좀 꺼봐 좀 때리게. 이 질문 할 때 외부 질문 설명 좀 길게 하셨어요. 무슨 외부 지문? 저거랑 해야 될 거. 관련된 질문을 가져오셔서 원 지문을 가지고 오셔서 이거랑 관련된 질문 그냥 관련된 지문을 받았어? 안 받았어요. 그냥 실제로 저거 길게 하셨어요. 발표하라고요. 무슨 내용이었는데? 그냥 해마 얘기. 해마 얘기를 했다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약간 외부 지문을 나올 수도 있는 게 쌤이 수업하기 전에 관련 내용을 막 질문을 설명하시더라고요. 저는 약간 그러니까 이제 봐봐. 외부 지문은 제가 정확하게 대비를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약간 평소 실력으로 이제 보셔야 되는 거고,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외부 지문 빼고는 다 맞추실 수가 있냐, 그거예요. 아시겠어요? 외부 지문으로 등급을 가리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외부 지문 빼고는 다 맞추실 실력을 갖추시고 저한테 외부 지문 때문에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해주셨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넌 숙제부터 하시고, 너 어제 내가 카톡 했을 때 다 해가겠다고 했잖아. 네. 그러니까 왜 숙제를 일요일 밤에 시작하냐고. 오늘 아침에 시작했는데. 오늘 아침에 시작하면 다행인데. 기분은 뭘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8과. 자, 기호가 해석할 거예요. 우리 해석도 좀 짜린다 기분만. 기본만 애들이 니보다 숙제 잘해봐요.
전시면에 세 다른 나라의 사람 한 사람당 평균적인 유제품 아니요 잠시만요. 아씨. 다시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전시면에 다른 세 나라의 아 해! 전시면에 다른 세 나라의 한 사람당 매일의 평균으로 측정된 동물 단백질 소비를 보여준다. 네. 아 답답해 죽겠네. 빨리 해. 미국은 세 나라 중에서 개인당 동물 단백질 소비 총 동물 단백질 소비에 가장 많은 양을 보였다. 달걀과 그러니까 이제 동물 단백질 섭취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뭐 달걀을 먹을 수도 있고 유제품을 먹을 수도 있고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항목들을 다 합쳤을 때 그 양이 가장 이제 저희 US 많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3번. 달걀과 유제품이 미국에서 네 카테고리 중에 가장 높은 동물 단백질 소비의 근원이었고 고기와 포트리가 가금류가 가금류가 뭐지? 모르지? 기억해서 맞는다. 가금류가 이제 그 조류에 해당하는 고기들 있잖아요. 오리고기, 닭고기 이런 게 이제 가금류예요. 각각 뻥도 먹고 막 이러잖아 사람들. 22.4g과 20.2 함으로 그 뒤에 따라왔다. 자, 그 following A, following B 하면은 B가 먼저인 거고요. A followed by B 하면은 A가 먼저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네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미국이 가장 높은 프로틴 컨슈머를 했다는 거잖아.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로 섭취가 되는 것이 이제 계란류나 유제품이고 그 뒤를 이제 육류나 가금류가 각각 22.4, 20.6이라는 그 수치로서 뒤따랐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미국과는 달리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동물 단백질을 이제 육류로부터 얻고, 자, 그리고 여기가 윗 분사구문이죠. 이 계란이나 유제품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로 많은 것을 차지를 한다. 자, 그리고 일본은 per person당 애니멀 프로틴 컨슘 이 50g보다 적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세 나라 중에서 가장 이제 적은 비중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어류나 해산물이 이제 미국이랑 브라질에서는 최소로 소비가 된 그런 그 항목인데, 그게 이제 일본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그 비중을 차지를 했다는 겁니다. 뭐 아무래도 섬나라니까 물고기 많이 드시겠죠. 넘어갈게요. 이거 없어요. 안 적으셔도 됩니다. 이거 없어요. 뭐 주제랄 게 없죠. 자, 그 다음에 1번. 제가 빠르게 할게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못하겠어요. 자, 그 독일 어린이들과
젊은 성인들이 2020년에 나이 그룹대별로 얼마나 자주 독서를 했는지를 위 그래프가 보여준다. 자, 각각의 나이 그룹에서 12세에서 13세의 그 나이 그룹을 제외하고는 한 달에 한 번 또는 올 레스 그 이하로 책을 읽었다라고 대답을 한 사람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를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책을 안 읽는 거에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12세에서 13세 그룹이 이제 42%가 그들이 일주일에 여러 번 책을 읽는 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것이 그 그룹에서 가장 높은 그 비중이라는 겁니다. 비율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4번 14에서 15세 그 그룹에서는 이제 일주일에 책을 매일 읽거나 뭐 여러 번 읽는다고 대답을 한 10대 그 비중 퍼센트가 같은 나이 그룹대에 아예 책을 읽지 않는다고 대답한 비중보다 3배가 더 높다라는 거고요. 배수사 비교격ten을 쓰면은 몇 배보다 뭐뭐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배수사를 앞에 붙이셔야 돼요. 그 다음에 15번이래. 5번 16에서 17세 그룹에서는 뭐 일주일 once every 2 weeks인데 왜 여기에다가 되어 있지? 자, 일주일마다 또는 뭐 2주마다 책을 읽는다고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주일에 한 번 책을 읽는다고 말한 사람들이 20% 이하이다. 자, 그 다음에 18세에서 19세 나이 그룹의 5분의 1 이상이 그들이 아직 5분의 1이면 그 비중적으로 5분의 1이라면 20% 이상이라는 뜻인 거지. 그 사람들이 이제 책을 아예 읽지 않는다고 이제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뭐 넘어갈게요. 야, 근데 저 파이바 진도 나갈 때 뭐 설명을 똑바로 하시고 넘어가셨나요? 단어만 좀 많이 알려주셨다고 하던데 해석을 다 시키긴 하셨어요? 그리고 어쨌든 저 여러분 도쿄에서 시험 문제 나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도쿄 있잖아, 대충 하지 마시고 장문 같은 것도 조금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꺼주세요 그거.